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정보보호 개론 6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은 대칭 키를 원격에 있는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키 확립 프로토콜은 액면 간에 비밀 통신을 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먼저 키 확립 프로토콜을 살펴보기 전에 액면 간에 비밀 통신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 확립 프로토콜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그 암호 프로토콜 소개 4장에서 그 5단계를 거쳐서 키 확립 프로토콜을 만들어 봤었죠. 그때 만들어 봤던 프로토콜은 서버를 사용하는 대칭 키만을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N명 간의 비밀 통신하고 싶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러면은 암호 기술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용자 쌍마다 메시지를 암복화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대칭키가 필요합니다. A와 B가 사용하는 키와 A와 C가 사용하는 키, B와 C와 사용하는 키가 모두 다 달라야 돼요. 그리고 대칭키를 포함한 대부분의 키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의 키로 암호화되는 메시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꾸는 갱신이라는 것도 이 기능에,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고려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근본 문제를 대칭키 방식만 사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공개키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궁극에도 공개키를 이용해서 공개키를 공유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많이 안 하고 실제 우리가 공개키를 활용해서 여전히 이 근본 문제에 있어서는 대칭키 공유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칭키, 비밀키만 사용하는 방식, 비밀키만 사용해가지고 N명 간 비밀 통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TTP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만나면 그 문제를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해결책이 뭐가 부족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그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좀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고 또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았을 때 이 해결책이 그런 단순한 방법에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런 걸 또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1은 TTP가 각 사용자한테 N-1개 대칭키를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마다 N-1개를 줘야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키를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면은 확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필요한 키는 그것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전 분배한 다음에 키를 갱신하려면 다시 또 필요한 것들을 다시 분배를 해줘야 돼요. 서버가 정기적으로 다시 분배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용자가 한 명이 추가되면 또 그 한 명에게 N-1개 나머지 유저들한테 또 하나의 키들을
하나의 키들을 또 다 줘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네 번째 노트에서 살펴봤던 해결책입니다. 공동 온라인 TTP를 두고 각 사용자는 이 TTP하고 하나의 키만 공유하는 거예요. n-1개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용자하고 대칭키가 필요할 때, 이 사용자하고 비밀 통신을 하고 싶을 때 이 TTP를 통해서 프로토콜을 수행해서 키를 확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용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키 확립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 확립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쓰고 버리는 거예요. 한번 쓸 때마다 새롭게 그 프로토콜을 수행해 가지고 대칭 키를 확립하고 사용자 간의 메시지를 암호해서 교환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은 사용자는 하나의 키만 유지하면 돼요. O1이 되는 거죠. 유지해야 되는 정보가 O1이에요. 여기는 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확장성 있는 방법이에요. 이보다는 더 적게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유지하게끔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단점은 매번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하고 통신하고 싶을 때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을 수행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한번 확립된 키를 조금 어떤 시간을 둬서 여러 번 쓸 수도 있고 횟수를 둬서 여러 번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방법 2는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확보해서 쓰고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오랫동안 여러 번 그 A와 B 간에 통신할 때 확립된 키를 사용하게 되면 이 키에 대한 관리가 또다시 부담이 되겠고 이 비용이 O1이 아니라 늘어나게 됩니다. 세션 키는 확립된 대칭 키는 메모리에 유지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에 그냥 메모리에서 지우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확립된 키를 여러 번 쓰면 장기간 키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방법 4는 요 사이에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방법은 각 사용자한테 n-1개를 나눠줬습니다. 이 얘기는 사용자의 수만큼 비례해서 사용자들이 정보를, 키를 유지해야 됩니다. 확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 사용자의 비례한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정보를 유지하고도 각 사용자마다 독특한 키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에서 사용자가 유지하는 그 정보가 K개면 이 K개는 보안 변수가 됩니다. 보안 변수가 된다는 것은 키가 크면 클수록 안전성은 높아져요. 키가 K 값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즉 사용자가 유지하는 정보가 적으면 적을수록 안전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유지하는 정보의 개수와 상관없이 다른 사용자하고 사용할 키를 독특한 키를 그 K 정보로부터 n-1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K 정보로 만드는 키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얘도 변하지 않고 얘는 매번 세션 키를 확립하니까 변하는 거죠. A와 B 간의 똑같은 키를 반복적으로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우리가 주로 쓰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고 특수한 환경이 되면 세 번째 방법도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세 번째 방법이 실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블럼의 기법을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건너뛰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블럼의 기법은 K계를 아까 유지한다고 그랬죠. 블럼의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보완 변수가 있어서 그 보완 변수만큼의 키를 유지하게 되겠고, 많이 유지하면 안전성이 높아지고 적게 유지하면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버는 D 배열을 만드는데 K 곱하기 K 배열이에요. 그리고 대칭 배열입니다. 대칭 배열이면 요 그림처럼 요 값하고 요 값이 같은 그런 배열을 말합니다. 이 D 배열은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G 배열을 만들어요. G 배열을 만드는데 G 배열은 열이 N이 돼야 돼요. 사용자 수만큼의 길이의 배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K가 됩니다. K. K의 배열을 이걸 만듭니다. 요 G 배열은 공개를 해도 되는 정보예요. 그래서 공개를 해요. 서버는. 이 G 배열은. 그 다음에 D와 G를 곱은 다음에 행과 열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면 요런 배열이 되고 행이 N, 열이 K인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이 배열 값들은 D를 모르면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각 사용자한테 I번째 사용자한테는 요 정보를 줘요. 그럼 여기 있는 정보는 몇 개예요? K개예요. K개의 정보를 I한테 주고 J한테도 K개의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I가 J랑 통신하고 싶으면 공개되어 있는 G 배열에서 J번째 행을 갖고 와서 자기와 곱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를 계산할 수 있고 J는 요 I번째 배열 그 열을 갖고 와서 자기와 곱을 합니다. 그럼 요 값이 되겠고 이 배열은 이렇게 해서 곱해져서 계산이 되는데 요 배열은 대칭 배열이 돼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곱한 거가 이렇게 곱한 것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비밀로 이 배열에서 이 세 가지 배열이 있는데 공개되는 건 이거고 D를 알면 A를 계산할 수 있고 A를 알면 얘를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의 핵심은 D를 계산하는 거고 각 사용자들은 K개의 정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렬의 특징에 의해서 K개의 행을 구하면 알게 되면 이 전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1개만 있어도 안 되고 K보다 커지면 K개나 K 이상개의 행 정보를 얻어내게 되면 이 블럼의 기법은 깨지게 돼요. 모든 정보를 공격자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가 보완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법에서 또 하나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학이 어려운 수학이 아니에요. 그렇죠? 행렬 곱셈, 대칭 행렬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이런 개념이 뭐 중고등학교 수학만 배워도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N명 간의 비밀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어쨌든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또는 대학 때 배웠던 수학을 활용할 수 있냐? 그거는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저도 수학을 공부했고 배웠고 다 배웠지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수학을 활용하면 되겠다 이런 게 금방 떠오르진 않아요. 이걸 답을 보면 해결책을 보면 저건 왜 내가 생각 못했지? 이런 마음은 들 수는 있지만 저걸 생각을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수학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지식, 어려운 수학 지식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수학 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데 종종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아주 복잡한 수학이 아니라 쉬운 수학,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수학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이고 응용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학이 그냥 뭐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언제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날지 모를 것이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도 모르게 아주 쉬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수학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잘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 슬라이드 돌아와서 세 가지 방법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은, 세 방법 모두 서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버가 어떤 값들을 분배를 해줘야 되겠고, 이 값들은 노출이 안 돼야 되며 특정한 사용자한테만 비밀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의 역할을 보면, 방법 1은 사전 키들을 분배를 해줘야 되겠고, 방법 3도 사전에 분배를 해줘야 돼요. 방법 2에서도 초기 키는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매번 세션 키를 확립할 때, 그 분배할 때 보통은 도움을 줘야 되겠고, 이때 수행하는 것이 이번 챕터에 우리가 다룰 키 확립 프로토콜이 된다. 이 방법 1에서 사용자의 쌍키는 고정이 됩니다. 처음에 분배된 그 n-1개의 키들 중 특정 사용자에 해당되는 키를 가지고 우리가 비밀 통신을 하게 되는 거고, 방법 2는 매번 세션 키를 확립한 다음에 이 세션 키를 확립하게 됩니다. 방법 3도 이 K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계산해서 그 키를 이용하는데, 매번 이 K개의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계산되는 키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이 됩니다. 물론 방법 2는 세션 키를 분배할 때 키 확립 프로토콜 수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통신 오버헤드,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이쪽 두 개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갖고 있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키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저장 공간에서는 얘는 ON이 될 거고 얘는 OK가 돼요. 근데 K는 보안 변수이기 때문에 필요하게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에 비례하지 않게끔 할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얘는 O 아니죠. 장기간 키만 유지하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실제 세션 키를 확립할 때 장기간 키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만 얘네들과 달리 메시지를 암호할 때는 이 고정된 키를 사용하지는 않고 세션 키를 사용합니다. 물론 사용자 쌍키를 쓰는 요 방법 1과 방법 3에서도 사전에 분배된 키를 이용해서 세션 키를 확립하고 실제 메시지는 세션 키로 암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공개 키를 사용하는 방식, 공개 키를 사용해서 n명 간 비밀 통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 공개 키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가정은 각 사용자는 공개 키 쌍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공개 키 쌍을 유지한다는 것은 인증서 플러스 개인 키, 이렇게 공개 키죠.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때 A가 B랑 비밀 통신을 하고 싶으면 B의 공개 키가 필요합니다. B의 공개 키를 받아와야 되겠고, 공개 키를 받아오고 이 얘기는 인증서를 받아오는 거고, 그러면 인증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증서가 검증이 됐으면 이 상대방의 공개 키 플러스 KB를 이용해 가지고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랜덤한 대칭 키를 생성해서 이 랜덤한 대칭 키를 상대방의 공개 키로 암호하고 메시지는
이렇게 인증 암호화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B는 요 메시지를 받아서 요걸 복호해서 K를 확보하고 K로부터 K1, K2를 계산한 다음에 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C를 복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비밀 통신할 수 있고 실제 웹에서 TLS, HTTPS 이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요거보다는 조금 복잡한데 이런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브라우저고 얘가 이게 웹서버고 브라우저이면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메시지를 암호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웹서버는 메시지를 다시 또 이 K1, K2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요구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대칭키를 공유하기 위한 요게 프로토콜이라 볼 수 있으니까 요거를 수행하게 되는데 요런 메시지를 가지고 비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대칭키를 이용해서 비밀 통신할 수 있어요. 요구되는 연산 비용이 그 대칭키를 이용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공개키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 비용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서도 확인해야 되죠. 이제 공개키로 암호해야 되고 이쪽은 그 공개키로 암호화된 거를 풀어야 되죠. 복호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증서를 확인해야 되니까 PKI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이쪽에는 O1 유지해야 된 정보는 공개키상 인증서와 개인키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키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계정 개설, 초기키 분배, 키 갱신할 때도 이 공개키를 활용하면은 좀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키를 사용할 수 있으면 공개키로는 절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메시지를 암호하진 않는데 작은 메시지, 대칭키 하나를 암호한다든지 또 이런 과정에서 인증이 필요할 때 이런 공개키를 활용해서 교환하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키 사용했다는 장점은 인증 서비스를 그러니까 -KB 이런 그 개인키를 활용해 가지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전자서명을 통해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온라인 TTP가 없어도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요 진행할 때 TTP가 관여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TTP가 전혀 없어야 되는 건 아니고 PKI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기관이 필요하고 이걸 하기 전에 이제 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될 거고 또 이 과정에서 어떨 때에는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 폐지 목록 뭐 이런 거 OCSP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버하고 통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서버를 온라인 TTP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증서 검증은 매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매번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서명하고 서명도 확인했고 용도도 확인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폐지 여부와 유효기간만 확인하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서버 없이 확인할 수 있고 폐지는 서버가 필요하긴 하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 키 길이가 대칭키보다는 길다. 이제 오프라인 서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잘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 PKI가.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되어 있죠. 잘 되어 있고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공개키를 인증서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써왔고 또 지금에 와서는 이제 사설 인증서 같은 것도 도입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이 보급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은 둘 이상의 참여자들의 비밀키를 공유할 수 있도록 비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이 대칭키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을 키 확립 프로토콜이고, 키 확립 프로토콜 통해서 보통 확립하는 키는 비밀키이고 단일 세션에 사용하기 위한 세션키가 되겠습니다. 이 키 확립 프로토콜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데, 키를 확립하는, 그러니까 키를 실제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니면 키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그 키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참여자들이 얻는 그 과정이 있고요. 그렇게 정보를 얻거나 키를 얻었으면 그 다음에 키 확인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봤을 때 이 과정에서는 키 확인은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는 키 확인까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키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교환하게 되면 실질적인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받아도 복호화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을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기준은 뭐가 있냐면, 생성하는 주체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고, 서버가 생성하냐, 사용자가 생성하냐, 참여자가, 아니면 참여자가 같이 생성하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 기술을 뭘 쓰냐, 대칭키만 쓰냐, 아니면 공개키도 쓰냐, 사용하는 수가, 확립하고자 하는 사용수가 2자냐, 3자냐, 4자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키 확립 프로토콜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키 생성 주체에 따른 분류는 참여자 중 한 명이 키를 생성하면은 키 전송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이게 서버가 하든 참여자가 하든 그 구분은 없는데, 이제 그렇게 누군가가 혼자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그 방식을 키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아니면 일부가 어떤 값들을 교환한 다음에 그 값들을 이용해서 종합해서 세션 키를 계산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키 동의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근데 이 키 동의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동등하게 생성하게 되겠고, 보통은 자체 강화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로 공개키 기술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 키 전송 프로토콜은 참여자 중 한 명이 생성을 하는데, 보통은 참여자들이 생성하지 않고 서버를 사용할 경우에는 키 분배 센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대칭키 기반에서는 실제 키를 확립하는 참여자 간에는 비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가정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TTP의 도움 없이는 대칭키를 확립하기가 어렵고,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신뢰하는 서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키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가 생성하는 것이 안전성도 좋고 효율성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지만 주로 이 방법을 씁니다. KDC, 즉 KDC라는 거는 서버가 키를 생성합니다. 서버가 세션 키를 생성해서 나머지 사용한테 주면은 그 서버를 우리는 KDC, 요거는 대칭키 기반에서 이런 분류를 하게 됩니다. KDC냐, KTC냐. 근데 KTC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KDC를 씁니다.
그리고 혼합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혼합 방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홀로 생성하지 않고 참여자들이 생성하는데 참여자들의 일부는 어떤 기여를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게 혼합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여하지 않는 사람, 기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아까는 제가 그걸 다 키동의 프로토콜을 했는데 그렇게 분류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동등하게, 아니면 동등하게 하지 않더라도 모든 참여자들이 다 키 값을 생성하는데 기여를 하면 키 동의 프로토콜이고, 일부만 기여를 하면 혼합 방식의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실제 현장에서는 안 써요. 왜 안 쓰냐?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칭키만 쓰겠다. 그러면 키 분배 센터를 이용한 키 전송 프로토콜로 만들게 되겠고, 공개키 기술 쓰겠다. 그럼 굳이 키 전송 프로토콜로 안 하고 자체 강화 방식으로 키 동의 프로토콜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방법들은 그런 방식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나은 점이 없기 때문에 요 방법 아니면 요 방법을 쓴다. 요거는 대칭키, 요거는 공개키예요. 물론 대칭키 기술을 써서 키 동의 프로토콜을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는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키를 써야 어떤 키 동의 프로토콜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 보안 목적들을 충족시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키 동의 프로토콜로 가면 공개키 기술을 쓰고, 키 동의 프로토콜이 아니면 대칭키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키 확립 프로토콜은 이자간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요 사람이 겹선한 사상이라는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3자간에도 자체 강화 방식으로 키 동의 프로토콜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2자간, 다자간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2자간, 3자간, 다자간으로 분류가 되겠고, 이 다자간은 다른 말로 그룹키, 회의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그룹키 프로토콜은 방송 같은데,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줌 회의 같은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 이미 살펴봤었죠. 그래서 키 확립 프로토콜은 크게 5가지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돼요. 키의 비밀성, 그 참여자들, 확립하고자 하는 참여자 외에는 키를 얻을 수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키의 최근성, 이 키는 요번에 만들어진 키다. 이 확립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번에 만들어진 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고, 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A가 B랑 키를 확립하고 싶으면 메시지를 받으면 이 키는 B랑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키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는 생성 주체를 확인해야 되고 참여자를 확인해야 돼요. 상대방이 B인지, 내가 B랑 키 확립하고 싶으면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프로토콜, 수행하고 있는 상대방이 B인지를 확인해야 될 때도 있고, 그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서버가 키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이 키가 서버가 만들어준 키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키를 사용하기 전에는 키를 확인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하지 않고 쓰면 메시지를 암호했는데 그 목적되는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키를 확인하고 쓰면 상대방이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를 암호해서 주면
상대방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믿고 암호해서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키 확인과 관련해서 키 확인 대신에 무결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키의 무결성과 키 확인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키의 무결성은 프로토콜 수행 과정에서 키 전송 프로토콜에서만 나오는 개념이고요. 물론 그 키 동의에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키 동의에서는 키의 무결성이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이 되겠습니다. 아직 키 동의 프로토콜을 보지 않아서 약간 이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어떤 값들을 서로 주고받아서 요 값하고 요 값을 이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키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은 값의 무결성을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 무결성과 확인을 비교해 보면 자, 서버는 8비트짜리 키예요. 그래요. 물론 너무 약한 키가 될 텐데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를 만들어서 줬는데 요 값하고 요 값은 일치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OK예요. 키의 무결성이 뭐 확인할 수 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서버가 생성된 값을 받은 거죠. 무결성이 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확인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지만 어쨌든 동일한 값을 받았는데 얘는 안 받았어요. 엉뚱한 값을 받았어요. 그러면 키 확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키 확인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는 서로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봅시다. 키의 무결성은 둘 다 안 됐어요. 둘 다 다른 값을 원래 그 서버가 만든 값이 아닌 다른 값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앨리스와 밥이 똑같은 걸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키 확인했더니 서로 같은 키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비밀성이 보장이 될까요? 요 값들이 비밀이 보장이 된다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즉 키의 무결성이 깨져도 키 확인이 되고 키 비밀성이 요 두 개가 오케이면 무결성이 깨져도 이렇게 됐을 때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의 무결성이 확인이 되지 않아도 키의 비밀성이 보장이 됐고 키 확인이 되면 사용해도 오케이, 사용해도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결성과 키 확인을 한번 다른 개념이니까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키 확인은 항상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키 확인을 추가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그 프로토콜이 있을 때 이게 5번째 시도에서 봤던 프로토콜인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앨리스도 밥도 키 확인을 쌍방간에 동일한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 확인이 없다고 문제 삼을 건 아니고 추가하고 나서 우리가 프로토콜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키 전송 프로토콜의 예를 한 두 가지를 예를 드릴 텐데요. 이 예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예를 소개해 드린 이유는 이 예는 우리가 프로토콜을 5단계 만들었을 때 4번째 시도와 거의 유사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앨리스한테는 최근성이 보장이 되지만 밥에게는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밥한테는 기지키 재전송 공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978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 저명한 논문지에 실렸던 논문이에요.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연구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연구가 대단한 연구로 여겨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한 이론이 잘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런 것도 제시해서 논문 실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81년도에 이 시간을 추가해서 이 문제는 기존의 78년도 논문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는 지금은 학부 수준에서 다 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리즘의 시간에 배우는 많은 알고리즘, 뭐 합병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런 알고리즘들은 발견되기 전에 처음에 발견됐을 때에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저명한 논문지에 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답, 효과적인 정렬 알고리즘에 대한 방법을 몰랐을 때죠. 근데 그게 밝혀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뭔가 대단한 연구 결과처럼은 세월이 흐르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지금도 이제 이런 수준의 연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이 성숙된 분야들은 대학원 가서 석박사를 통해서 그 분야의 연구들을 개선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걸 요구했지만 아주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직 이론이 충분히 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런 논문을 쓰면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학부 수준에서 강의가 되고 있는 거고 다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어야 되는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프로토콜을 새롭게 만들어서 제시해봤자 어떤 학문적인 공헌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새로운 학문적 공헌으로 인정이 받아야지 뭔가 기존 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해야지만 이런 논문지에 실릴 수 있는데 실리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연구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분야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분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가 많이 진행된 분야예요. 그러면 그 분야에 가서 어떤 학문적 공헌이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분야를. 그러니까 교수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석박사 때 연구했던 분야를 지금까지 막 계속 그 분야만 판다? 그러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가 한 20년이 지나면 그 분야에서 필요했던 해결책들은 거의 다 찾게 되거나 아니면 그 찾는 것이 거의 힘든 거예요. 아주 특출한 사람이 아니면은 못 발견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포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도전을 해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시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AI가 뜨고 있죠. 그러면 4, 5년 뒤에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AI를 공부하겠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써 지금의 해결된 문제들은 그 4, 5년 사이에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지금까지 나온 어떤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낸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문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할 때 생각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전망이 좋은 분야, 뭐 이런 분야도 있겠지만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분야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 어떤 연구 업적들을 낼 수 있는 분야여야 돼요. 한번 살펴보면 그 분야는 워낙 성숙되어 있어서
어떤 큰 attribution, 큰 contribution, 공헌을 하기가 어려운 분야이면 가서 그 분야에 있는 연구들을 그냥 학습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물론 석사 정도는 그렇게 하고 졸업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박사는 그렇게 해서는 박사학위를 주면 안 돼요. 물론 박사학위도 뭐 그냥 정말 박사 수준이 돼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은 박사는 그 분야에서 뭔가 대단히 뛰어난 다른 사람들이 못한 어떤 저명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어야 학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정상인 겁니다. 모든 박사가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원래는 정상인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 분야를 선택하거나 다시 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할 때 한 번쯤 이런 것들 또 알고리즘이나 운영체제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한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단한 연구로 저명한 논문지에 실렸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연구들은 다 성숙이 돼서 정리가 돼가지고 학부에서 컴퓨터 공학들, 컴퓨터를 공부하겠다는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지만 이제 석박사 진학했을 때 좀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